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 2주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유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BA.5 변이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 창이 미국과 유럽을 넘어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WHO는 두 번째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팀들이 만들어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렸던 4개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됐습니다. 일부는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까지 성공하면서 앞으로 안정화 기간을 거쳐 한반도 지형과 대기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앞으로 발사체 우주 산업을 주도해 나갈 민간 기업이 오는 9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민간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선정 계획을 포함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바뀌었습니다. 현재 감소세였던 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점점 줄어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 조사기관 K스텔 리서치와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5%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심각성이 높다는 응답은 42.2%, 두려움이 크다는 응답은 38.6%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숭이 도창 유행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0.1%였습니다. 특히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크다는 답변이 37.5%로 사회적 심각성이 높다, 유행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WHO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비상사태를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에서 이번엔 지역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례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영국인 항공 승무원이었지만 어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4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has now been more than 6,000 cases recorded in 58 countries. Testing remains a challenge, and it's highly probable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not being picked up. WHO는 결국 이달 18일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 plan to re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so they are updated on the current epidemiology and evolution of the outbreak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WHO는 지난달 23일 첫 긴급회의에선 PHEI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C가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여 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습니다. WHO는 또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30% 이상 급증했다면서 미국 화이자사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10,000대 후반으로 발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고위험군의 4차 접종도 당부했는데요.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환자 수가 18,511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의 2배의 수준입니다. 한 주 만에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제는 완전히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최근 경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우리 오미크론 유행이 3월 중순에 정점을 보였거든요. 네. 이후에 매주 큰 폭으로 한 30에서 40% 전주 대비 감소를 이어왔는데 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번 6월 첫째 주까지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6월 둘째 주에 들으면서 전주 대비 이런 감소폭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6월 2주부터 3주 그리고 4주까지는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전주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오히려 더블링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2주와 3주와 4주 정도는 감소세와 증가세 사이의 버퍼링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들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앵커께서 지금 완전한 증가세로 돌아선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개월 동안 오미크론 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일정 기간 한 3주 동안 버퍼링 구간을 보이고 그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봤을 때에는 아마 증가세로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을 올 가을로 예측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돼야 재유행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재유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 재유행이라고 보면 어쨌든 과거 유행 대비 일정 규모의 유행 규모를 보이기는 해야 됩니다. 예. 네, 하지만 사실상 유행 규모를 이런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되느냐라는 수치화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 과거 유행들과 현재 유행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에 유행의 원인이 무엇인가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규모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만약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향후에 계속 적어도 2, 3주 동안 계속 증가세, 특히 더블링을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재유행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의 원인이 그간에는 오미크론 또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 어떤 유행의 증가세의 원인은 물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유행의 조건, 앞으로 2, 3주 또는 그 이상
더블링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재유행의 조건에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행의 기준이 어떤 숫자가 되기보다는 경향성과 그 확산 원인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8월에 20만 명 정도 그 하루에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상 시기와 규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19 재유행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절적인 영향으로 마치 독감처럼 겨울이 찾아오면 계속 유행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도 계절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올 가을경에 재유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계절과 상관없이 재유행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은 감소세와 증가세의 버퍼링 구간에 있고 이번 주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유행에 진입하는 시기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재유행의 예상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규모는 정확히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발생 원인 자체가 BA.5라고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는 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 대비 한 전파력이 30% 정도 높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 있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충안이 발생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보다는 상당히 큰 폭의 확진자 규모가 증가세는 보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재유행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재유행에 대비해서 병상을 확보하는 등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재유행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발표한 거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대면 진료 그리고 치료 처방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원화된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그 명칭도 지금 과거의 명칭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이런 원스톱 진료기관을 전국적으로 6천여 개가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데 10,000개소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위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관리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병상 문제랑 직결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증가는 급속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현재의 정부 대응 방침이 어느 정도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방역 계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인데 거리 두기도 해제된 상황입니다. 어떤 방역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유행주가 유행을 하게 되면 물론 확산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밀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밀집도가 높아진 환경에서 거리 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확산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어떤 증가세의 원인 중에 하나가 BA.5라고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파력은 스텔스 오미크론 대비 한 30% 정도 높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병원성이 증가했다라는 어떠한 보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는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고위험군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면에 이제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4차 접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가 네. 접종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스스로의 개인 방역 준수는 반드시 고위험군인 경우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재감염이 걱정되는 분들도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그리고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 접종 또는 4차 접종까지는 필요치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위험군들이고요. 그리고 고연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감염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반면에 질문하신 것처럼 건강한 성인들 중에서도 재감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근데 감염이 됐을 때 임상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재감염이 되더라도 과거와 유사한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건강한 성인들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감염되셨을 때 비교적 다른 사람 대비 증상이 좀 심각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것도 권고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리호가 우주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은 국내 대학팀들이 만든 큐브 위성을 우주에 분리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요. 4개의 큐브 위성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됐고 일부는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4기의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된 건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입니다. 무게 9.6kg으로 탑재된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무거웠지만 사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선대 팀은 사출 11시간 만에 위성의 상태와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무게가 가장 무거운 위성이 사출이 되게 되면 그 성능 검증 위성의 동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위성을 가장 먼저 사출을 하고 안정화를 찾는 다음에 그 다음 위성들을 사출한다라고. 이후 지난 1일에는 카이스트, 3일 서울대, 5일에는 연세대 팀의 큐브 위성이 차례로 사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카이스트와 서울대 팀의 큐브 위성은 지상국과 위성 간 양방향 통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상국이 내린 명령에 따라 위성이 상태를 바꾸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신호까지 보내온 겁니다. 초기에 사출되고 나서 안테나 전개가 안 돼서 신호가 약했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칫하면은 위성과의 통신이 아예 두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사출 다음 날에 지상국에서 그 안테나 전개를 하라는 명령에 위성이 잘 응답을 해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큐브 위성들은 앞으로 길게는 2달 정도 기능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루 4-5번 지구를 돌게 되는데 이 가운데 2번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때 지형과 대기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가 모집한 큐브 위성 경진대회에 작은 계획서 하나로 시작된 대학팀의 큐브 위성 프로젝트. 그 아득했던 꿈은 세계 최초로 발사체가 아닌 위성에서 사출돼 우주 궤도에 오른 데 이어 실제 과학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받을 민간 기업이 오는 9월 선정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민간이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를 쏘기 위한 발사장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제 남은 과제는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이고 발사체를 상용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주도로 이뤄졌던 발사체의 설계와 제작, 발사까지의 총괄 작업을 민간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7월 공고, 9월 선정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기업의 기술 능력을 엄격히 평가해서 향후 글로벌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종합기업은 2027년까지 항우영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설계와 제작,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됩니다. 현재 체계종합기업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지도의 우주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간 전용 발사장도 구축됩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고체 엔진 발사체 발사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발사장은 발사, 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액체 엔진이나 고체와 액체 엔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엔진 발사체 등을 민간이 개발하면서 새로운 발사장을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발사체 특화지구, 즉 클러스터를 오는 8월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위성 특화지구를 별도로 지정해 인공위성 부품의 성능을 지상에서 검증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특화지구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은 후보지에서 제외되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일에 YTN 사이언스가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희 교수의 수학계 노벨상인 필지상 수상 소식을 최초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양회영 기자가 직접 그 화상으로 인터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우선 허준희 교수가 어떤 수학자인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허준희 교수는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을 중이면서 고등과학원에서 이 석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생인데 올해로 만 39살이죠. 이 필즈상은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는 상인 만큼 올해가 필즈상 수상의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예상대로 수상의 영광을 아는 셈입니다. 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한데 2살 때 한국으로 들어온 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다니면서 한국 교육만 받아온 분입니다. 네. 또 시인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 공부도 사실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해서 대학만 6년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마지막 해에 이 졸업 마지막 해에 수리과학부 초청 강연에서 필즈상을 수상한 수상자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를 만나서 수학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석사 과정부터 대수기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2012년 수학계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해결하면서 수학계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2018년에는 로타 추측까지 해결하는 등 10여 개의 수학 난제를 해결하면서 이번 필즈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연구가 말씀하신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이게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저도 쉽게 이해하지는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즈상 선정위원회는요, 이 대수기하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조합론의 문제를 풀어 대수기하학적 조합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허준희 교수에게 필즈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조합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경우의 수를 예.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와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대수기하학은 원이나 곡선, 쌍곡선과 같은 기하학적인 대상을 수식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리드 추측은 1968년 영국 수학자 로널드 리드가 제시한 문제이고요. 로타 추측은 1971년 미국 수학자 잔 카를로 로타가 제시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허 교수가 푼 리드 추측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네. 채색 다항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네. 이 채색 다항식이라는 게 어떤 그래프에서 이웃한 꼭지점을 서로 다른 색이 되도록 꼭지점에 Q개 이상 어떤 특정 수 이하의 색으로 색칠을 할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걸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그래픽을 갖고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제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색으로 꼭지점을 색칠을 한다고 봤을 때 네. 두 가지 꼭지점이 색이 같은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주변에 이웃하는 꼭지점이 색이 다른 경우가 있죠. 네. 그게 네. 각각 12가지, 6가지인데 그래서 합치면 총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보시는 채색 다항식이라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수식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개의 수식들을 좀 늘릴 수 있는데 이 채색 다항식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개수들 사이에서 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채색 다항식의 개수 Q의 4제곱 앞에는 1이 숨어 있고 네, Q의 세제곱 앞에는 4, 그다음에 음. Q의 제곱에는 6, 네. 그냥 Q에는 앞에 3이 있죠. 네. 숫자만 보면 1, 4, 6, 3입니다. 네. 그러니까 1에서 4에서 6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6에서 3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죠. 네. 네, 이런 패턴이 즉 채색 다항식의 개수를 앞에서부터 차례로 봤을 때 쭉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러한 패턴이 모든 그래프에서도 다 참으로 존재한다. 이게 리드 추측인데 예. 여기에서 이 방정식이 이제 벡터 공간, 그러니까 아까 뭐 사각형인 네.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벡터 공간까지 이 모든 방정식이 참이다. 이거가 로타 추측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조합론에서는 사실 거의 풀리지가 않았던 건데 허준희 교수가 앞서 말했던 직선, 타원, 쌍곡선 등을 분석하는 대수기하학으로 이 조합론의 문제를 증명을 해서 접목을 해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는 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아, 저는 뭔가 팩토리얼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었군요. 자, 그런데 허준희 교수가 사실 그 일부 언론에서 수포자라고 이제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허 교수가 작년과 올 초에 두 곳의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린 시절 구구단을 떼는 게 어려웠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또 어릴 때는 수학에 별 재능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사에 수포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건데요. 물론 허 교수가 뭐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도 했고 또 수학 연구에 다른 사람보다는 뒤늦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입학을 했으니 수학을 아주 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허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자신을 과거 수포자다라고 부른 상황을 바로 잡았는데요. 허 교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항상 중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수학에 큰 흥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등학교부터는 수학을 굉장히 재밌어 하기도 했고 열심히 해서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수포자가 아니어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허준희 교수의 필지상 수상 가능성은 수학계에서 일찍부터 점쳐져 온 사실이지만 실제로도 이 수상 소식을 올 초에 먼저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 국제수학연맹 회장으로부터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네. 수상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수상 직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수상 사실을 밝히면 안 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수상 사실을 말을 했는데 가족의 반응이 의외로 차분했다고 합니다. 네. 허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내는 자고 있는 중이라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깨워서 했는데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바로 다시 자더라고요. 아, 네. 제 생각엔 아마도 뒤돌아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우리처럼 그 올해 필지상 수상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인 이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이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교수도 이번에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비아조우스카 교수는요, 고차원에서의 케플러 추측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이 케플러 추측이란 이 정해진 공간 안에 그러니까 동그란 구죠. 이거를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수학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아조우스카 교수가 이 문제를 13년 동안 연구한 끝에 8차원과 24차원에서의 케플러 추측을 대학원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이 공식을 마법의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비아조우스카 교수는 2014년 여성 수학자로는 필즈상을 처음 받은 고 마리암 미르자하니 교수에 이은 필즈상 이 86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수상자인데요. 네. 지난 2월 수상 사실을 알고 매우 행복했지만 불과 몇 주 뒤 러시아가 고향 키이우를 침공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아조우스카 교수의 자매와 조카 등은 지금 현재 키이우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할머니와 부모님은 아직 키이우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아주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몇 달 동안 연구를 하지 못하게도 했다고 하는데요. 비아조우스카 교수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guess at some extent, of course, the first months was like, like having a like nightmare which does not stop. It was just psychologically very difficult, and I guess it did affect also my work. But now I understand that this conflict, the war probably it will last for a long time, and in any case for a long time we will have to deal with consequences. So I'm trying to find a way to somehow live with it. 네, 올해 피해지상 수상자가 4명이라고 하죠. 이 나머지 2명 수학자도 궁금하거든요. 네, 나머지 2명의 수상자는요. 위고 뒤미닐 코팽 프랑스 고등과학원 교수고요. 또 다른 1명은 제임스 메이나드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입니다. 네. 이 뒤미닐 코팽 교수는요. 격자 위에 수많은 입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증명과 설명을 하는 격자 모양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특히나 3차원, 4차원에서의 격자 모양에 관한 난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메이나드 교수는 수의 본질인 정수론을 연구하는데 특히 소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메이나드 교수가 해결한 쌍둥이 소수 추측은 173년 만에 해결한 거라고 합니다. 네. 필즈상 선정위원회는 메이나드 교수가 정수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공헌한 점을 고려해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허준희 교수가 인터뷰에서 수학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학문이다라고 밝혔죠. 그 재미를 알리기 위해서 곧 국내에서 강연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수학이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체계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해당 분야에 대한 유럽 녹색 금융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보도 이동원 기자입니다.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 6일 친환경 투자 기준인 텍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That means that Parliament has not objected to th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of 9th of March 2022. 앞서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텍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에 포함시킨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U는 지난 2020년 처음 텍소노미를 발표했을 당시 온실가스 배출과 방사능 폐기물을 이유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 등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Ungeachtet des Abstimmungsergebnisses bleibt die Bundesregierung bei ihrer Position und betrachtet Kernenergie als nicht nachhaltig. 이번 결정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텍소노미가 친환경 녹색 투자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불볕더위에 올여름 식중독 발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를 보면 지난달 잠정 집계된 식중독 신고 건수는 53건으로 지난해 6월 29건보다 1.8배 늘었습니다. 또 이 수치가 최종 확정되면 지난 2007년 56건 이후 15년 만에 최다치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식중독 신고가 급증한 이유로는 일찍부터 무더워진 날씨가 꼽힙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53건 신고됐는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제조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제조업의 혁신을 앞당기는 신기술의 하나로 금속 부품의 손상을 금속이 자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술인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임도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이 인지 가능한 금속 부품 시스템인데요. 예,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금속 부품의 표면이나 그 내부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하여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부품의 어떤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인공지능은 금속 부품의 종류와 사용한 센서, 학습한 현상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인공지능 없이 우선 센서 자체로 1차원적인 기능만 보면 온도 센서면 온도 상태, 스트레인 게이지와 같은 변형 센서면 변형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센서 내부의 원리를 보면 열이나 외부 힘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양을 측정하고 이를 온도나 변이 단위로 환산하여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의미한 부품의 상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저항값만 그 변하는 양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저항값의 그래프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떤 특정 외부 요인에 의해 금속 부품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금속 부품을 체결하고 있는 여러 개의 나사 중에 어떤 나사가 부분적으로 풀렸는지 완전히 빠졌는지 금속 특정 부분의 마모 문제, 피로 파괴 문제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연구진이 촬영한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우선 잠깐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그럴까요? You must be a sinner. You must be a hammer. You must be a hand. 네, 앞서 영상에서 연장이나 손으로 금속 부품에 충격을 가하는 걸 보셨는데요. 네.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충격이지만 저렇게 부품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구성이 떨어져 부서지게 되는데 그런 피로 파괴 문제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재미있는 것은 금속 부품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외부 물체가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또한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금속의 어느 부분이 현재 하중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부품이 어떤 손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상을 가하는 물체가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 정말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기계는 작은 부품 하나만 손상돼도 완전히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자, 이런 인공지능 그 부품 문제 그 진단 서비스가 진단이 이어진다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생산 장비들은 쉼 없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네. 그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고장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은 생산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안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에서 아주 약간의 제품의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단일 공정이 아닌 여러 공정과 여러 장비를 거쳐서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단차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최종 완성이 되었을 때는 심각한 불량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마다 단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단차의 원인은 단순히 하나의 제조 장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조 장비들로부터 누적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후 조치로 뒤쪽 공정에 갈수록 원래 설계 도면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단차를 보정하기 위해 일일이 수정하여 품질을 개선을 하고 있고 사실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속 부품 손상을 예측할 수 있으면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질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개발하신 문제를 적용하는 것, 상용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제 제조기업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품질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팩토리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서 실험 영상으로 봤던 기술처럼
부품 내부에 센서나 반도체를 넣어 일체형 부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연구진은 국내 한 자동차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생산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장치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사전 조치로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화 연구를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그 부품 표면에 붙이는 방식과 부품 내부에 넣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금속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얻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경제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 부품이 사용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센서가 그 풍화작용으로 유실되거나 파손, 회로,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외부 표면으로부터 간접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으면서 깊은 내부의 특성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금속 부품 내부에 센서를 심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금속 제조 공정은 주로 18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주로 열에 아주 강한 섬유 형태의 광섬유 센서만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섬유 형태의 경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이 아무래도 고가인 경우가 많고 실제 광섬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센서도 극히 제한적인데요. 저희는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 열에 취약한 센서들 모두까지 아무 손상 없이 금속 내부에 심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센서를 부품 내부에 넣는 게 또 어떤 기술을 적용해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기존 금속 제조 공정과는 달리 레이저와 금속 분말 기반으로 한 층 한 층 적층을 해가면서 만드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했는데요. 적층 중간에 센서가 고온의 레이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회피하면서 금속 내부에 안전히 심기도록 하는 공정입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센서, IC 칩, 반도체 등을 다양한 금속 내부에 안전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속 부품 내부에 아무 곳이나 센서가 심기게 되면 그로 인한 부품 전체의 강도나 피로 특성의 그 기계적인 특성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기술도 함께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3D 프린팅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DFAM 또는 Topology Optimization이라고 불리는 경량화 설계 기술인데요. 사실 예전에 금속은 무조건 강하고 단단하기만 하면 되었다면 최근 전기 자동차나 하늘을 나르는 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경우에 금속 내부에 불필요한 살을 비워냄으로써 강도나 피로 특성은 좀 유지를 하면서도 무게를 최소화해야만 하는 수요에 따라 해당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여 금속 내부를 어떤 기계적인 열화 없이 비워내도록 센서 내부 공간을 설계를 하여 센서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품을 주물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3D 프린트 방식으로 이제 그 열이나 레이저를 피하면서 센서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이제 신기술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도입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금속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비교적 고가의 공정이기 때문에 전투기 산업이라든지 비행기, 우주 발사체, 의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러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대한 센서 일체형 금속 부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만 보면 우선 해당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서의 적용 위치와 종류, 개수를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해외의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면 보통 하나의 시스템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넘나드는데요. 이를 대규모 공장 전체에 적용하려면 실제로 그 디지털화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그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마 흔히 보실 수 있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의 스트레인 게이지나 이런 그 저가의 센서를 아주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대형 공장의 여러 장비의 경제적인 디지털 전환을 하고 이제 품질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사실 기계공학도이신데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인공지능 분야 자체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들 위주로 빠르게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미 높은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더욱 참신하고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기계공학과 같은 분야 전공자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수준은 이미 궤도에 올랐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혁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메인 지식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도로서 그러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계공학과 AI가 만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이제 뛰어들으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의 연구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율이 28.4%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생산과 관련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제조업의 디지털화, 어쨌든 제품성이 높아지면 무엇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용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스트 정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산림벌채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멀티어스 2022 워크숍에서 산림벌채 탐지 부문에 참여해 22개 알고리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알고리즘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의 영상을 분석하는 데도 적용할 예정이며 산림벌채뿐 아니라 재난 모니터링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멀티어스 2022 워크숍은 위성 영상 처리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의 우수성을 겨루는 국제 경진 대회로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교인 CVPR이 개최하고 미 MIT 링컨 랩이 주관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조영구 박사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안정 현상인 토로이달 알펜 모드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로이달 알펜 모드 불안정 현상은 핵융합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고속 이온을 이탈시켜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해외 기술과 교차 검증을 통해 우수한 계산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국내 핵융합 성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거나 불규칙한 시간에 먹으면 장 미생물이 교란돼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의대 연구팀은 생쥐 소장 속 미생물을 장기 관찰한 결과 장 미생물들이 24시간 주기 리듬에 맞춰 변하면서 포도당과 콜레스테롤 등의 대사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이성 비만이 있거나 아무 때나 삼키는 대로 먹는 생쥐는 장 미생물의 리듬 조절을 돕는 신호 경로가 교란돼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는데 이대로 가다간 다음 달엔 하루 20만 명씩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 뒤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날의 고통이 재현되지 않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생활 방역에 다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